안녕하세요. 꿀돈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4일.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06% 폭락했습니다. 2001년 9월 2일 테러 직후에 12.02%를 넘어선 역대 최대 하락률입니다. 코스닥도 14% 빠지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틀 동안 코스피가 1150포인트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오늘 하루에만 574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딜링룸에 앉아있던 트레이더들도 지금껏 이런 장은 못 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킷 브레이커, 포지수, 반대매매, 비투. 오늘 이 단어들이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2의 IMF가 오는 겁니까? 오늘 꿀돈이가 오늘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모르는 용어는 바로 설명해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십시오. 첫째,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공포지수, 반대매매가 정확히 뭔지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오늘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지, 그리고 한국이 유독 많이 빠진 이유를 알게 됩니다. 셋째, IMF와 지금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가져가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마감 기준 코스피 종가는 5,093.54입니다. 어제 종가 5,791.91에서 698.37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하락률 12.06%입니다. 역대 1위입니다. 코스닥은 997.8.44입니다. 159.26포인트, 14% 폭락이며 천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폭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7.24% 빠지며 그것도 이미 역대 최대 하락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오늘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틀 연속 역대 기록 경신입니다. 2월 말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연초 대비 48.17% 올라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1위였습니다. 그게 이틀 만에 박살났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냐고요? 미국 S&P 500은 0.94% 하락입니다. 나스닥 1.02% 하락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3.61% 하락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은 0.75% 하락입니다. 한국 코스피가 12% 폭락하는 동안 미국은 1% 빠졌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요? 잠시 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꿀돈이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집에 두꺼비집이 있습니다. 전기가 과부하가 걸리면 두꺼비집이 내려가면서 전기를 차단합니다. 집 전체가 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지수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전면 중단시킵니다. 이게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루 만에 10% 이상 떨어지면 20분 동안 모든 거래가 멈춥니다. 왜 멈추냐고요?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팔아치우는 것을 잠깐 멈추고 냉정해질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두꺼비집이 내려가면 잠깐 머리를 식히라는 거죠. 오늘 오전 11시 16분 코스닥이 8.1% 하락하면서 먼저 발동됐고 3분 후인 11시 19분에 코스피도 발동됐습니다. 양대 시장 동시 서킷 브레이커 발동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넘는 기간 동안 총 14번 발동됐습니다. 그만큼 오늘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날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20분이 지나 거래가 재개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빠졌습니다. 20분 숨을 참고 있다가 거래 재개되자마자 팔자 물량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공포가 냉정함을 이긴 겁니다. 사이드카는 서킷 브레이커보다 먼저 발동되는 경고등입니다. 오토바이 옆에 붙은 사이드카처럼 속도를 줄이는 역할입니다. 선물 시장이 기준선 대비 5% 이상 급락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팔아치우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막습니다. 오늘은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된 뒤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아서 결국 두꺼비집까지 내려간 겁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코스피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립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 것 같은지 느끼는 불안감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코스피가 급락할 때 이 숫자가 오릅니다.
평소에는 20에서 30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포지수가 80.37을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어제는 62.98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였는데 오늘 또 경신했습니다. 80이 넘는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가 12% 빠진 것보다 이 공포지수가 역대 최고치라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은 1%, 일본은 3% 빠지는 동안 한국은 12% 빠졌습니다. 왜냐고요? 세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취약성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로 높은 중동 원유 의존도와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지목합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셰일 오일이 나옵니다. 일본은 중동 의존도가 있지만 한국보다 낮습니다. 한국이 가장 취약합니다. 두 번째는 급등 후 피로감입니다. 연초부터 48% 올랐습니다. 전 세계 1위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만큼 올라 있으면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고층에서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세 번째는 B2 폭탄입니다. 이게 오늘 폭락을 더 키운 결정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B2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신용거래융자라고 합니다. 불장이 이어지면서 이 B2 잔액이 3월 3일 기준으로 32조 8,041억 원입니다. 사상 최초로 3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입니다. 코스피가 7천을 향해 달려간다는 기대감에 빚을 내서 올라탄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매매입니다. 이것이 오늘 폭락의 도화선 중 하나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담보가 주식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집니다.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까 담보 가치가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추가 증거금을 넣으십시오. 그런데 돈이 없으면요?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반대 매매입니다. 투자자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팔립니다. 그것도 장 시작 무렵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강제 매도 물량이 장 초반 한꺼번에 나오면 지수 하락을 다시 키우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대 매매가 오늘 지수 하락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이 자기 자금 3천만 원에 증권사 신용융자 5천만 원을 더해 8천만 원을 반도체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코스피 불장의 투자 규모를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란 사태 여파로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자 담보 비율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분 말고도 빚을 내 투자했다가 개미지옥에 빠졌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전세 빼서 월세로 갈아타고 전 재산을 집어넣었는데 멘붕이다. 검은 화요일에 이어 검은 수요일이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NH투자증권은 5일부터 신용거래융자 신규 매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신용거래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B2 물타기 자체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탈도 봐야 합니다. 이번 폭락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상황에서는 중소형주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매도가 아니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자체의 비중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12조 3천억 원입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이틀 동안 100조 원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고 그 손바뀜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구조였습니다. 이 난리통에도 방향이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수혜와 피해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 가스 관련주들이 선방했습니다. 달러로 수주를 받는 조선사들은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오르면 해운사 매출도 늘어납니다. 반면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석유화학, 항공, 자동차, 배터리는 실적 악화 우려로 더 크게 빠졌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이틀 동안 15.71% 급락해 업종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방산주는 어떻게 됐냐고요? 어제는 선방했지만 오늘은 반대매매 물량에 함께 쓸려 내려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621%, 한화 시스템 20.93%, 현대로템 18.88% 하락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반대매매가 정리되면 방산주는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충격과 중장기 방향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는 1,476.2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도 환율이 2,000원 가까이 치솟았으니까요. 제2의 IMF가 오는 겁니까? 냉정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MF 때와 다른 점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의 본질은 달러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습니다. 가용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외채를 갚을 달러가 없어서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권으로 든든합니다. 당시 기업들은 단기 외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지금은 기업 재무 구조가 훨씬 건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도 다릅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지정학적 충격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를 포함한 여러 신흥국 통화들이 동시에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한국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IMF는 안 와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결제하는 원유, LNG, 원자재 수입 비용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전기료, 가스비,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집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국가 부도가 아니라 가계 부도, 서민 부도가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환율이 1,500원에서 1,600원, 1,700원으로 계속 오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금 적극적으로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고 금융당국은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를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한다고 시장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전쟁의 향방, 유가의 방향, 호르무즈 봉쇄 지속 여부가 가장 핵심 변수입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5천 근처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는 구간이라는 관점이지만 분위기 자체가 워낙 안 좋고 단기 조정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은 과매도 국면이라며 패닉셀링은 자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과매도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는 크게 안 변했는데 공포 때문에 가격이 가치보다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말은 기업의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은 크게 바뀐 것이 없는데 전쟁 공포라는 외부 충격이 주가를 가치 이하로 끌어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충격 이후 시장은 회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는 전쟁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패닉 매도는 하지 마십시오.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공포에 쫓겨 바닥에서 다 파는 것입니다. 지금 팔면 역대 최저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이 바뀐 게 없다면 버티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은 반대매매 위험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반대매매가 우려된다면 추가 증거금을 넣거나 본인이 직접 일부를 정리해서 담보 비율을 맞추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강제로 팔리는 것보다 본인이 판단해서 파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둘째, 달러와 안전자산을 확인하십시오. 환율이 이미 많이 오른 시점입니다. 한 번에 전부 사는 것보다 소액씩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현명합니다. 꿀돈이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체 자산의 15%에서 20%를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배분하는 전략. 지금 이 전략의 의미를 실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셋째, 지금 신규 투자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싸게 주울 기회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닥인지 아직 더 떨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신용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현금을 보유한 분들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알을 한 번에 다 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간입니다. 공포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현금이 있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어가 먼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십시오. 꿀돈이는 이번 사태의 전개를 계속 지켜보면서 빠르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꿀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그날까지 꿀돈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십시오.